오늘 제가 이제 큰 제목은 미국채 수급 구조 문제, 그리고 연준풋, 패드풋을 이렇게 제가 다뤄놨지만은, 먼저 국내 문제를 이 썸네일에 다 포함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글자가 굉장히 길어져서 뺐는데요. 국내 문제부터 먼저 좀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좀 이제 우울한 소식인데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국내 뉴스에 대한 제목을 김진태 사태와 흥국생명 사태는 12구 참사와 닮은 꼴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존재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 취임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도 보게 되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그러니까 가장 제일의 이 임무로 이제 그러니까는 사명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도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 재산을, 그러니까 정부가 위협을 할 때 미국 사회나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국민들이요. 예, 국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재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도 민감하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착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인지 너무 얌전해요.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6개월도 채 안 돼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흔히 정부가 부재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요. 윤석열 정부의 저는 그를 설명할 때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무능하고 탐욕입니다. 무능과 탐욕입니다. 이게 두 개의 키워드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 경제적인 문제만 국한한다면요, 신용위기 바이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6개월 만에요. 참 대단한 정부예요. 외교도 그러니까 완전히 참사잖아요. 외교도 그러니까 우리가 6개월 만에 완전히 그 외교 참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렇게 참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도요, 이 신용위기 바이러스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바이러스가 한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겪어봤지만은, 바이러스가 한번 이렇게 창궐하면요, 그거 소위 말해서 억제시키기 굉장히 힘듭니다. 힘이 들어요. 바이러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렇듯이 신용위기도 그렇습니다. 신용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요? 신용이라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믿어야 되는 것인데 믿음이 깨진 거거든요. 한 사회를 운영하는 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 그러잖아요.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은 모든 게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신용위기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게 그러니까 뉴스를 접하면서 나 개인 문제로 생각들을 안 하시는데, 아닙니다. 많은 피해를 지금 입히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씩 봐봅시다. 먼저 김진태 사태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뭐 뉴스공장 나갔을 때 얘기했지만은, 저는 이걸 김진태 사태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레고랜드 사태는 아닙니다. 강원도 사태도 아닙니다. 강원도 사태도 아니죠. 이게 강원도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요? 김진태 사태입니다. 김진태 사태예요. 레고랜드 사태를 라고 표현하는 걸 제가 거부하는 이유는, 레고랜드가 사업적으로는 일단 저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춘천에, 저도 주변을 가봤었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개장하기 전에요,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유적이 발굴되고 이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파크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경제적인 하나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사업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업은 그러니까는 김진태가 얘기한 9월 28일 날 얘기한 기업 회생 추진의 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예? 지금 화면에 GJC라는 것은 강원 중도 개발 공사에
이제 영문표기인데요. 영문표기입니다. 강원도가 만든 그러니까 하나의 저희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회사지요.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것을 기업 회생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9월 28일 날. 갑자기 뜬금없이요. 이건 누구도 그러니까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기업 회생이라는 것은, 회생이라는 게 뭡니까요? 살린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정 관리를 얘기합니다. 법정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관리라는 것은 법원에 그러니까는 기업의 사활을 법원에다가 그러니까는 결정을 넘긴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러니까는 이 기업을 청산할 건지, 예? 청산할 건지요. 이 기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체시킬 건지 아니면은 이 기업을 다시 좀 살릴 것인지 이걸 법원에다가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법원에 가져갈 때는 이 문제는 이 기업이 현재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영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빚도 갚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비용을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김진태가 9월 28일 날 기업회생 추진을 발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강원 중도 개발 공사는요, 이익잉여금이 비용보다도 한 5배가, 아니 5배래, 한 2.5배가 많은 이런 상태였었고요. 자산이 부채보다도 한 400억 이상 그러니까는 많은 이런 기업입니다. 예? 이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을 갑자기 그러니까 기업 회생을 법정 관리로 그러니까 추진하겠다고 또 발표를 하면서 이제 사단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강원 중도 개발 공사에다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지원을 해준 BNK라는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이제 주도적인 그러니까는 CP 발행을 지원했던 하나의 증권회사인데, 그러니까 유력 채권자죠. 채권자가 입장에서 볼 때는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요, 채권이 다 동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최소한 1년 이상 동안,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손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채권자 입장 속에서는 자신들과의 그러니까 계약을 그러니까 파기한 걸로 보고 이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그러니까는 받아들인 거죠. 채무 불이행으로.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강원도에 그러니까 이거는 공기업이잖아요. 일종이에요. 강원도가 만든 공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 보증을 약속한. 예? 근데 공기업이 그러니까는 지자체의 공기업이 그러니까는 갑자기 채무 이행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추진을 하다 보니까는 이 시장에서는, 자본시장, 금융시장에서는 갑자기 뒤통수 한 대 맞춘 거죠. 이게 정권만 바뀌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도 저렇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채무 이행을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는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얼어붙어 버렸죠. 채권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 정부를 무능하고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에 하나는, 무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식적으로 누구나가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요. 그런데 이것의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들이 이거를 그러니까는 몰랐다, 혹은 그 다음에 이것을 두 손 뒷짐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25일 이상을요. 그러니까요. 25일 정도로 그러니까 뒷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무능한 거죠. 진짜 몰랐다면 이거 굉장히 무능한 겁니다. 무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사태가 그러니까는 걷잡을 수 없이 이게 터지다 보니까는 10월 23일 날, 이게 일요일입니다. 10월 21일 날, 그 전주 금요일 날 사태가 굉장히 그러니까 막 눈덩이처럼 굴러가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한국 국채를 그러니까 막 던집니다, 막. 팔 매각을 매도를 하고 막 그러죠. 예?
뭐 저기 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에 그러니까는 큰 규모가 큰 둔촌 주공은 이 PF 차원에 실패를 하고 뭐 이런 사태가 막 걷잡을 수 없이 눈사태처럼 막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김진태가 21일 날 보증채무 이양하겠다 긴급 기자회견하죠. 이거 얼마나 이걸 만약에 선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무능한 거 아닙니까? 첫째는 무능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그 금요일 날 21일 날 이 사태가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요일 날 당국자들이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기재부 부총리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한국은행 총재사고 다들 모여가지고 50조 플러스 알파 투입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제가 저 돈 가진 택도 없다 제가 그랬거든요. 엄발의 오줌족이다. 예? 방송국 작가들한테나 저한테 문의오고를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188조 플러스 알파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2,050억 원 지급보증한 것에 대한 비용이 188조, 거의 200조.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까? 거기다가 제가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법정 관리하게 되면요. 법원에서는 이 강원 중도 개발은 파산 안 시킵니다. 청산 안 시켜요. 왜?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데. 이익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익을 내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비용을 상환해 갈 수 있는데 왜 이걸 청산하겠어요? 그럼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이런 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기업을 회생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러니까 살리는 방향으로 이제 그러니까 하죠. 살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새로운 투자자를 그러니까 영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수하게 되면은 인수하면서 채무를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상환을 해주면서 인수를 하는 거죠.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우리가 캠코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죠. 캠코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미국에 이게 그러니까는 저축은행 사태 때 RTC라고 만들어지는데 RTC를 모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에 만든 게 캠코잖아요. 이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예? 기재부가 주로 우리가 공공기관 자산 매각할 때 주로 캠코를 통해서 하고 있죠. 민간 부분에서 부실 자산들이라든가 부실 기업들을 부실 기업들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뭐냐면요. 그거를 이명박 정부 때 2009년도에 그런 걸 위해서 만든 게 유암코라고 연합자산관리공사 우리말로는요. 연합자산관리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을 필두로 해서 6개 은행이니까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기업입니다. 이 연합자산관리공사 유암코가 하는 일이 주로 뭐냐면요. 예? 여러분들 거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암코예요. 들어가게 되면은 이 유암코가 하는 게 주로 뭐냐면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실기업의 자본을 출자를 해요.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 부채를 이제 대신 그러니까 상환해 주는 거잖아요. 부실기업이 갖고 있는 부실 자산을 이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 대신 인수를 하는 거죠. 자기가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 된 다음에 이 기업을 좀 구조조정해가지고 이걸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익을 남기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합니다. 연합자산관리공사가 유암코가요. 근데 이 유암코의 그러니까는 그 대표이사는 이게 정권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내리꽂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이상돈 씨라는 사람이 9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이상돈 씨가 외환은행인가 아마 은행맨이었습니다. 퇴직한 지가 한 10년 전에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저기 활동을 했냐면 도이치모터스 가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자동차 저기 딜러 회사잖아요. 여기 무슨 뭐 금융 전문가가 여기서 일할 일도 없는 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가 여기서 왜 튀어나오냐 이거예요. 도이치모터스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탐욕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탐욕의 그림자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길게 얘기하면 또 시간 많이 이제 허비하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이고 뉴스공장에서 얘기했으니까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10월 23일 날 그러니까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열흘도 안 돼서 한 일주일 후에 흥국생명 사태가 터지죠. 흥국생명 사태가. 흥국생명은 우리가 중견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잖아요. 이 보험회사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저지릅니다.
소위 이제 언론들에는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좀 튀어나옵니다. 두 가지 정도가요. 하나는 신종 자본증권에 대한 콜옵션을 미시행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흥국생명이 기업들 섞어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요. 자금을 조달할 때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뭡니까요? 채권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그렇잖아요. 은행의 대출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한이 짧잖아요. 채권도 근데 이제 채권은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고 주식은 그 대신 뭐냐면은 경영권의 위협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일종의 영구채입니다. 영구채. 그래서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해요. 예? 영구채. 영구채라는 게 뭡니까? 채권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가 있어요. 예?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그러니까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구채는 말 그대로 이 영원히 그러니까 상환할 필요가 없는 이런 채권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2017년도에 흥국생명이 달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5억 달러는 달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영구채를 발행을 합니다. 예? 30년간 2048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영구채를 발행을 해요. 그런데 해외 투자자가 누가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는 이 달러를 자금을 5억 달러나 빌려주면서 채권 여기다 빌려주면서 투자하면서 이걸 그러니까 30년씩이나 빌려줄 이런 투자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한국 정부도 아니고 한국 정부도 그렇게 잘 빌려주지 못합니다.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옵션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옵션이라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살 때도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옵션을 거는 게 뭐냐면 중간에 한 5년에 한 번씩 원금을 상환하는 장치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콜 옵션이에요. 콜 옵션입니다. 5년 후에는 네가 원금을 그러니까 상환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할 때 바이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다시 재매입하라 이거죠. 5억 달러를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 이거죠. 그럼 흥국생명 입장 속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11월 9일 날 이제 그러니까 그 5년이 돌아오는 기간이에요. 2017년 11월 9일 날 이걸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늘이잖아요. 오늘인데 이거는 뭐냐면 11월 1일 날 뭐냐면은 그 원금 상환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자본시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흥국생명 입장 속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5억 달러를 갚으려면은 5억 달러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환율로는 한 8천억 원 가까운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8천억 원 가까운 돈. 이 자금을 조달해서 5억 달러를 그러니까 자기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8천억 원 정도를 자금을 조달하려고 딱 시장에 가서 보니까는 지금 김진태 사태 이후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야. 그 금리를 많이 요구할 게 아닙니까? 요구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용, 이자 비용을 8천억 원 가까운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상환을 안 했을 때 그러면 5년이 됐는데 상환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상금리가 붙지요. 새로운 금리가 더 붙어가지고 연장할 때는 연장이 되는 거니까 또 5년이 연장되는 거니까는 가상금리가 붙잖아요. 일종의 벌금이 붙는 거죠. 그 금리보다 8천억 원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더 많이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 속에서는 비용을 좀 아끼고 싶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바이백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상환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 관행인데 이걸 안 한다는 얘기는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이 상환 능력이 없는가 보다. 돈이 없는가 보다. 그리고 약속을 안 지켜. 이 신뢰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네? 근데 흥국생명이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요새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렵고 자금 조달 비용이 급증을 했잖아요. 김진태 사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가능하면 어쨌든 간에 비용을 줄이려고 이런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흥국생명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금융당국에서는 이게 다 파악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거 별 문제 아니다. 금융감독원 섞어. 예? 이거 불법도 아니고 오히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맞장구 쳐준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 무능함을 보여준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외신에서 이게 블룸버그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코리아 크레딧 크라이시스 신용위기라는 표현이 딱 등장합니다. 예? 2009년 우리은행이 그러니까 이걸 한번 안 하는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콜옵션을 그러니까는 시행하지 않은 데 따라서 한국의 신용위기가 그러니까 확산되고 있다. 저 밑에 보게 되면은 The Developer of the Legoland Korea에 나오잖아요. 테마파크 in late September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그 레고랜드 이 테마파크 만들면서부터 시작된 이 저기 이제 한국의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신용위기로 그러니까 이게 확산돼 가고 있다. 예? 이런 이제 얘기를 지난주도 이게 소개했던 내용 아닙니까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흥국생명의 이 신종 자본증권 연구체 내용을 지금 이게 소개한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는 흥국생명이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금융당국,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원장 이복현, 이 저기 특수부 출신 검사잖아요. 이복현이 뭐냐면은 조기 상환에 대한 스케줄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서 뒷짐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지네들은 이거 별 문제 없다. 오히려 이런 소리 했었잖아요. 초기에는요. 그런데 흥국생명이 이거를 그러니까는 저희 상환을 안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예국에서 그러니까 한국물 거래가 완전히 중단돼 버린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외화자금 조달이 그러니까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막혀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막 서둘러서 막 대책을 막 마련했는데 금감원이 그러면 흥국생명 불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대책이 나온 게 뭡니까요? 시중에 4대 은행한테 흥국생명은 뭐냐면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중 4대 은행 불러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흥국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4천억 원 지원해 주는 거. 예? 그리고 뭐냐면 나머지 보험사들한테도 그러니까 큰 보험사들한테 니네들도 한 1,000억 원 정도 좀 그러니까 객출을 좀 해라. 그걸 지원 좀 해줘라. 빌려줘라. 그 다음에 이제 흥국생명의 그러니까는 대주주인 태광그룹한테 당신도 그러니까 대주주니까 좀 출자를 해라. 자본을 좀 내놔라.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오늘 그러니까는 상환을 이제 한 거예요. 상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결을 하는 방법을 왜 미리 안 했냐 이거예요. 예? 미리 안 했냐 이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겁니다. 예? 무능한 거죠. 문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파장이 얼마나 커지냐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흥국생명의 그러니까 이 연구체가 10월 31일 날 이거 상환 안 하겠다고 딱 발표하고 난 이후에 상환 못 하겠다고 한 게 11월 1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전날 10월 31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100달러짜리 그러니까는 이 채권의 가격이 99.667달러로 거의 그러니까는 이 원금에 가까운 이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상환을 못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게 그러니까는 90달러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날은 87달러 떨어지고, 그 다음날은 85달러 떨어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그러니까 이게 71달러까지 떨어지죠. 71달러까지요. 한 30% 그러니까 추락한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 당국이, 금융당국이 서둘러서 막 이제 이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상환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환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요? 74달러뿐이 안 올라가죠. 이게 원래 상태로 안 돌아가진다 이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잃어버린 신용을 복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불가능하다는 걸요. 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나라 제가 이제 이 신용 위기 바이러스가 이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했는데요. 이거 봐보세요. 김진태 발언이 9월 28일 날 있었습니다.
9월 28일 날 있었는데 우리나라 채권들을 보게 되면 커다랗게 한 4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특수채라는 것은 주로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제 발행하는 이제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채는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고, 금융채는 그러니까 은행 말고 나머지 금융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입니다. 회사채는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인 거고요. 근데 이들이 이제 신용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요. 신용 스프레드라는 건 뭐라 썼죠? 가장 안전한 자산. 가장 안전한 자산은 뭡니까요? 예? 예, 정부가 발행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잖아.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건 뭐냐면 단기 상품이죠. 단기일수록 그러니까는 원금을 회수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래서 정부 채권 그러니까 3개월 만기 3개월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만큼 더 금리를 무느냐 하는 것이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신용의 그러니까 이 차이니까요. 스프레드라는 뜻이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가장 AAA 등급, 가장 신용이 높은 AAA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보게 되면은 특수채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9월 한 달 동안에 한 0.05%포인트 뿐이, 예? 1%도 아니고 0.05%포인트 정도뿐이 안 증가했어요. 그런데 김진태가 발언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당국의 대책이 나온 게 10월 24일이라 했잖아요. 그때까지 한 31bp가 증가한 거야. 그리고 대책 나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 신용 스프레드는 올라간 거야. 19bp가 더 올라간 거야. 7일 날까지요. 월요일 날까지. 은행채도 그렇고 금융채도 그렇고 회사채도 그렇고 다 무슨 얘기입니까요? 돈 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돈 빌리. 이거 굉장히 AAA 등급만 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한 겁니다. AAA 등급만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든 은행이든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간에 돈 빌리는 그러니까 비용이 급증을 한 거예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채권 발행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3개월 되게 단기로 발행하는 거니까 CP. 예? 우량 기업들이 주로 그러니까 신용에 기초해서 발행하는 CP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9월달 같은 경우는 한 1조 한 4천억 원 정도 발행이 됐는데 최근에 대책이 나오고 난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6조 8천억 원 이상이 오히려 줄어들었어. 순 발행액이요. ABS도 마찬가지고. 예? 왜 그렇습니까요? 강원 중도 개발이 자금을 조달할 때 썼던 게 ABCP, 자산담보 기업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ABS나 CP가 들어가는 거는 시장에서 다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기피하는 거야. 심지어 뭐냐면 회사들도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발행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입힌 거예요. 엄청난 피해를요. 이런 피해를 입히면은요, 금융회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금 조달 비용이요.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고객한테, 금융 소비자한테 전가하잖아요. 회사가 만약에 금융 비용이 증가했어. 그럼 회사는 마찬가지로 그 비용을 어디다 전가합니까? 상품 가격에다 전가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비용이 증가하면요.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재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거기서 멈췄는가? 예? 보험회사에서 멈췄냐 이거예요. 아니죠. 카드사도 그러니까 그 여전체라 그러는데,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행이 안 되는 거야. 카드사들이 그러니까요. 채권 발행이. 돈이 발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돈을 빌려줄 수 없지. 자금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카드사들이 되게 하는 게 뭡니까? 카드론을 많이 해가지고 돈놀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장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돈을 공급을 끊겠어요. 가장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죠. 예? 예? 그렇죠? 이런 피해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캐피탈사. 카드사나 캐피탈사는 은행처럼 수신 기능이 없다 보니까 고객한테 예금을 그러니까는 뭡니까요? 예금을 유치할 수 없다 보니까는 채권을 주로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예? 카드, 캐피탈사 이렇게 주로 여신 전문 회사라 그러죠. 지금 금융위원장인 김주현 씨가 이 여신전문협회 회장 출신이잖아요. 기재부에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하다가 다시 또 금융위원장으로 온 거 아닙니까요? 근데 여기 한번 기사들 봐보세요. 레고랜드 사태로 시작된 채권시장 경색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흥국생명 콜랩션 미행사로 더 악화된 게 이게 뭐냐면 증권사 보험사를 넘어서, 예?
여신금융사까지, 카드사, 캐피탈사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이게 확산돼 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신용위기가. 예? 신용위기가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보세요. 저축은행, 이건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이 최근에 보게 되면은 고금리로 막 이렇게 고금리 상품이 막 나온 경우 있죠. 막 6.5%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게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축은행이 지금 뭐냐면 이 PF 대출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사실 안 했습니다. 제일 많이 한 거는 보험회사가 제일 많이 했어요. 한 43조 이상, 43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한 게 이제 뭐 시중은행이 한 28조.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카드사나 이런 회사들이 한 27조 정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축은행은 한 10조 정도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인데, 근데도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이 PF발 이제 이걸 인해 가지고 그 부실화되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연체율도 이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돈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급선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축은행도 그러니까 은행이니까는 예금을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 6%가 넘는 이러한 그러니까 예금을 막 상품을 만든 거야. 만들다 보니까는 이걸 금융당국에서 볼 때는 쟤네들 저렇게 지금 막 고금리로 유치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예? 저거 이자 줄 만큼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예? 지금 저축은행은 발등에 불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고금리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동을 걸은 거예요. 제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출구를 마련해 주고서 무슨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예? 그 고금리 상품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막막하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기사가요. 이게 11월 8일자 기사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거는 뭡니까요? 이 기사는 11월 9일자예요. 연 6%를 줘도, 예? 연 6% 금리를 줘도 대기업도 회사채가 안 팔린다는 거예요. 예? 대기업. 소위 말해서 AA-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가장 최상위급 이런 기업들도, 예? 자금 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중소기업은 아예 그러면 더 불가능한 거죠. 지금 중소기업은 불가능합니다.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회사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게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소위 말해가지고 신용 스프레드, 아까 얘기했던 신용 스프레드 제가 이렇게 간 거잖아요. 9월 1일만 하더라도 0.63% 정도 더 가상금리가 붙었었어요. 국고채 3개월짜리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9월 28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변화가 한 4bp 정도, 0.67%니까는 4bp 정도뿐이 안 변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11월 8일까지 1.23, 123bp, 123bp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한 2배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2배 정도 나요. 9월 28일 이후에.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이것도 AAA 등급, 가장 신용도가 높은 AAA 등급. AAA라면은 국내에서 AAA라면 한 삼성전자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기업들도 그러니까는 이 자금 조달 비용이 자꾸만 증가하는 거예요. 예? 증가하는 거야. 옆에 기사는 뭡니까요? 옆에 기사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롯데가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게 되면 대부분 건설회사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건설회사. 예? 근데 건설회사들이 지금 자금난에 시달리다 보니까는 이게 근데 뭐냐면 과거에는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했는데 채권 발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룹 차원에서 돈들을 갖고 있는 비상금을 다 긁어 모은 거야. 예? 모으니까 한 3천억 원을 이제 지원했는데 롯데건설이 저기에 물려 있잖아요. 이 둔촌 주공 아파트 거기에 그러니까요. 예? 시공사 중에 하나잖아요. 4대 시공사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대기업으로 이게 넘어갔죠. 뭐 중소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회사채 발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냐. 은행에다가 손 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하나가 한 건, 이게 한전채입니다. 한전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부하고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거의 같습니다, 사실상. 한전이 지금 자금난으로 시달려가지고 10월 달에 4번이나 17일부터 26일까지 4차례나 채권을 그러니까는 발행을 했어요. 어느 정도 1조 2천억 원 조달을 목표로 해가지고. 근데 그 절반도 조금 안 되는 5,900억 원뿐이 조달을 못했어요. 예? 나머지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여기 투자자를 확보를 못한 거죠. 한전이 이 정도입니다. 한전이.
그런데 한전이 지금 뭐냐면요. 이 배전업체라고 있죠. 배전업체가 뭡니까요? 우리 흔히 보게 되면 이 저기 그 이 저 뭐죠? 저기 전신주, 예? 전신주 같은 거 이렇게가 필요하잖아요. 전기를 이렇게 저기 배급하려면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설하는 공사하는 공사업체한테 공사를 이제 이거를 이제 맡겼는데 공사비를 지금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지금 6개월째 지금 못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2,300억 원 정도를요. 예?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한전에서는 기재부에다가 저기 이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는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그래서 돈을 못 주고 있는 거야. 지금 2,300억 원을 공사비를 한전이.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되면 공기업이 그러니까는 채무도 못 갚아? 한국을 딱 지금 보니까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공기업이 그러니까는 돈을 못 갚겠다고 해. 예? 거기다가 금융회사도 그러니까 돈을 못 갚겠다고 해.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뭐냐면 중앙정부의 공기업도 이제 부채를 못 갚고 있어. 이런 게 해외 시장에서 다 알려집니다. 예? 알려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어요? 해외에서 투자자들이. 예? 저는 이거 기재부에서 이렇게 한전을 이렇게 가는 것이 압박을 하는 것이 이게 민영화 수순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요. 예?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언론들이 또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잖아요. 한전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월급이 얼매고 그러니까 맨날 쓰는 그 방식 있잖아요. 예? 그리고 무슨 뭐 저기 성과급 잔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할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뭐냐면 한전에다가 그 책임을 다 돌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한전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방만하게 경영해가지고 이렇게 부실하게 됐으니까는 부실화됐으니까는 이걸 민영화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한전은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이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기료를 안 올렸어요. 여러분들 전기료 올린 기업 없잖아요. 오른 기업 2020년, 2021년에요. 전기료 인상된 기업 없잖아요. 그 당시에 왜 그랬냐면 너무나도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안 올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냐면 한전이 그만큼 그러니까는 뭐 이 수입이 그만큼 이 제한된 거죠.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업, 산업용 전기료가 굉장히 싸잖아요. 예? 뭐 이런 구조 속에서 한전이 그러니까는 이제 손실이 그러니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적자가. 이거 재정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요. 재정에서. 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돈 안 썼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는 기재부에서 6개월째 지금 나몰라라 하고 앉아있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서 한전이 그러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해서 부실화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지금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공기업까지 지금 이렇게. 예? 그럼 우리나라 지금 신용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되게, 신용위기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요. 신용위기가 한번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요. 자금 거래가 그러니까 중단됩니다. 왜? 서로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돈 거래를 해도 되는가? 예? 이게 불안한 거예요. 서로가.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걸 우리가 신용경색이란 표현이죠. 크레딧 크런치라고 해야죠. 영어로는요. 사람 몸에 피가 안 도는 거예요. 예? 피가 안 도는 거라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문제는 연말 내년 초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만기 채권들이 돌아옵니다. 지금요. 예? 금리도 지금 더 아직 인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벌써 신용위기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결국은 이 비용이 일반 국민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전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부채를 빚을 못 갚았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 어차피 이거 국제 자금 시장에서 이게 소문 나가지고 악화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따가 또 이제 돈 투입할 게 아닙니까? 예? 흥국생명 그렇게 했듯이. 예? 한전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 연결시켜주겠다, 대출 연결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듯이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사태를 그러니까 키우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사태를 키우냐 이거예요.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돌아옵니다. 국민들한테 돌아와.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 그 국민들한테 다 돌아와요. 결국은요. 네? 국민들한테. 자, 거기다가 뭐냐면은 4대 은행까지 이것도 오늘 이게 어저께자 서울경제 레고랜드 흥국생명 후폭풍 4대 은행 부도위험 커졌다 이런 기사예요. 은행들한테 아까 흥국생명을 뜩 맡겼잖아요. 돈 빌려주라고 4천억 원. 예? 빌려주라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뭐라 했죠?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금융상품은 리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험한 것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장치를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보험이라는 상품이잖아요. 보험. 자동차 운전하면서 우리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보험 상품이 이 CDS라는 겁니다. 네? CD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금융상품이 그러니까는 부실화됐을 때, 예? 금융상품에 투자해가지고 투자금을 날렸을 때, 그걸 보상해주는 것이 이 CDS 프리미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 막대기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지난해 말 같은 경우 4대 은행이 한 20bp 전후, 이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의 CDS 프리미엄이요.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그러니까 5년물 CDS 프리미엄이 한 18bp, 17bp 막 이렇게 내려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그러니까 한 22bp 정도, 0.22%라는 얘기입니다. 22bp라는 얘기는요. 100bp가 1%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최근에 보게 되면은 70% 후반을 지금까지 치솟아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뭐냐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위험하게 본다는 얘기죠. 위험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은행조차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 기사에 4대 은행 부도 위험 커졌다.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를 썼지만은 부도 위험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죠. 옆에 은행채를 보게 되면요, 산금채가 이 산업은행은 국채은행이잖아요, 사실은요. 중금채는 중소기업이 IBK가 발행하는 중금채, 이런 것도 중소기업도 소위 말해서 이 국채은행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정부 소유 은행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반은행에서 신용도가 AAA 등급인 이런 금융상품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김진태 사태 9월 28일 이후에 9월 28일 경우에 한 0.37, 즉 37bp 정도가 또 추가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국고채에 비해 가지고 더 물었었는데 이게 최근에 얼마까지요? 거의 3배거긴 92bp까지, 예? 거의 1%까지 그러니까 치솟아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은행들조차도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은행들이 자금 조달 비용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대출금리도 전가하지. 고객들을 대출금리도 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생활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다 영향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컨트롤 타워는 지금 뭐 하는가?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제가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이 시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비판이라는 것이 비난하고 틀린 겁니다. 예? 건전한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 그러니까는 이 인식 수준 가지고 물가 못 잡습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물가 못 잡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할 무렵인 5월 26일 날 출범하고 나서 이제 보름 정도 지났을 때죠. 5월 26일이면요.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연말 정도에 올해 말이죠. 그러니까요. 기준금리는 2.25에서 한 2.5% 전망이 합리적이다. 지금 얼마입니까요? 3%죠. 현재요.
10월 달에 3%잖아요, 지금요. 예? 우리 지금 이제 그 11월 달에 아니 이제 11월 달이래. 아니 11월 달에 11월 24일에 한 번 더 남아 있잖아요, 지금요. 예?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한 50bp 최대가 올려봤자 한 50bp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3.5% 정도. 예? 근데 그걸로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왜? 미국은 이미 4% 됐단 말이에요. 4% 됐죠. 거기다가 연말에 12월 달에 한 번 더 남았잖아요. 지금 한 시장에서 한 50bp를 최소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50bp를. 그러면 올해 연말에 한 4.5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냐면 2.25에서 2.5%. 최근에 환율이 좀 안정되니까는 금리 많이 안 올려도 되지 않느냐. 그럼 물가 안정 포기하는 거죠, 뭘. 예? 물가 안정 포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런 전망을 했는데 8월 달에 8월 25일 날 저기 잭슨홀 미팅에 참석하러 간다고 하기 전에 예? 연말 금리 3.0%가 합리적이다. 본인이 지킬 수 없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요. 시장하고 소통해서 실패합니다. 예?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아주 저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숫자를 어쩌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수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이요. 지난달이죠. 10월 12일 날. 10월 12일 날 이제 그러니까는 금리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 기자회견 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3.5% 전망이 합리적이다. 3.5%를 그러니까는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로 이렇게 그랬는데 3.5%를 가면은 이번 달에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한 50bp 올리면 그다음에 더 이제 안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한국은행의 한나라의 중앙은행의 총재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개인 그러니까 경제학자도 아니고 숫자를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숫자를 이렇게 툭툭 그것도 물론 지키지도 못할 본인의 전망이 다 틀리고 있잖아요. 다 틀렸잖아. 예? 이게 대한민국 중앙은행 총재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키지도 못할 거라면은, 지키지도 못할 수치라면은, 예? 중앙은행은 시장하고 소통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사령탑에 최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진 이렇게 띄워놔서요. 사진 띄워놔가지고. 이 사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 얼굴 보고 있는 게. 예? 근데, 지금 경제 대책회의를 24번이나 했대. 지금까지요. 6개월간에. 매주 하더라도 한 달에 4번. 한 달에 4번이면 6개월이면 6, 4, 24, 24번이야. 매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대책이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대책 나온 게 기억이 없어. 부자들, 대기업들, 그러니까 세금 깎아준다는 거 얘기에 나온 게, 전 뭐, 저기 기억나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그러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은 지금 제가 볼 때 상황 이해 못 합니다. 이건 객관적인 이제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평생을 검사했는데, 이 금융 이런 쪽 경제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이런 분들. 네?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자기들끼리 농담이나 하고 앉아있고, 네? 그 생중계하면서 가끔 이제 보여주잖아. 생중계로요. 네? 지금 신용위기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지금 휩쓸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 뭐랬습니까요? 각계 분야의 유능한 최고의 전문가로 맡긴다. 최고 전문가의 그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요.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는 이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6개월 만에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냐고요. 예? 6개월 만에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냐고. 도대체가. 예? 이거는 정말 진짜 아주 대단한 실력인 거야. 진짜 대단한 실력인 거예요. 저 경제학자로 볼 때는. 예?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이
이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2구 대참사도 정부의 그러니까 무능의 결과잖아요. 네? 무능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경제, 금융에 대해서도 이게 제가 지금 김진태 사태부터 얼마나 무능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거기다 뭐냐면 탐욕까지 부려.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대책을 못 만들지요. 국민들이 안중이 없으니까. 예? 아니 이태원에서 할로윈 대회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자기가 거기에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니까는 생각을 안 하고 살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대책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예? 그 희생자들의 가족들, 희생자들의 그러니까는 연인, 친구, 가족들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제가 거꾸로 입장에서 대입을 시켜가지고 감정을 대입시켜 생각해도 제가 지금도 먹먹하고 죽겠어요. 과거 세월호 때랑 똑같아 지금요. 보면요. 세월호 때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물속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물속에서 그러니까 수장당하는 이 생각하면은 지금도 그냥 아주 사람이 미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런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이익에 도움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 하려면 자기 이익 챙기려면요 장사하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예? 장사하시는 분은 자기 이익 추구하는 게 아주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예? 근데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기 싫으면은 그 일을 맡지 말아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생긴 거냐면 제가 제가 미안한 얘기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정치를 외면한 결과예요. 이런 정부 우리나라 국민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야 지금요.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이자 비용 막 증가하는 거, 대출 이자 비용 증가하는 거, 예? 그거 탓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예? 이런 정부 지금 신용위기가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대출 금리가 막 그렇게 폭등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자금 구하기도 힘들고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도산 위기에 이렇게 몰리는 거 아닙니까요? 예? 정치하고 경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예? 정치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교수님. 경제만 해라. 그거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제가 좀 험한 얘기를 좀 할게요. 경제 진짜 경제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예? 그냥 맨날 주식 현황판만 들여다보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주식도 있잖아요. 정치 모르면 주식 투자에 성공 못합니다. 예? 제가 이건 100% 제가 확신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 모르면요. 경제에서 돈 못 법니다. 못 벌어요. 큰 돈 못 벌어요. 정말이에요. 정치를 외면한 결과가 제가 가끔 그 커뮤니티란에도 글을 올리잖아요. 정치하고 경제 이 관계를 그러니까요. 인간이 이렇게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정치적 동물이라는 얘기거든요.